안녕하세요. 예, 예, 연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잠깐 일정들 한번 이래 확인해 드릴게요. 9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23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보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강이 1기까지는 아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한 회차 주말반은 아마 두 회차 하기는 좀 여유가 안 나올 것 같고 한 회차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래도 되고 평일반은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거든요. 보강을 아예 두 번 했는데 아마 주말반은 한 번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더 보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음 주부터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험 보니까 쪽지 시험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리고 그 미리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을 처음 하다 보면 책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암기를 이래 암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해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래 같이 가야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떤 걸 외워야 될지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외우세요. 외우시고 대신에 숙제만 하고 암기만 해서 이러 오지 말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지 이래 되고 연기 때 책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숙제만 하고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고 직장인들 만약에 평일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좀 책을 이렇게 공부하기 좀 쉽지 않은 분들은 숙제 내드는 걸 따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암기하고 읽고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위치나 이런 것들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래 정리해 오시면 되고 여러 번 읽어줘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줘야 되고 민사소송법은 초반에 좀 투입을 많이 해야 돼요. 투입을 많이 해야 되고 목표는 3기 때 1시간만 정리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목표고 3기 때 가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뭐냐 그러면 노동법하고 원래 노동법은 좀 어렵지 않게 이래 출제됐다고 하던데 정리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법이 최신 판례까지 해가지고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노동법을 정리하고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인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경영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무능력자들 그런 식으로 와 있게 되는데 막판에 인사를 엄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손 넣는 순간은 그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받고자 목표로 이렇게 오셨을 건데 그렇게 오더라도 인사는 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면 손을 못 대는 답안지 자체를 아예 감도 못 잡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한 과목이 50점 초반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합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55점은 넘겨줘야 돼. 인사가 55점은 넘겨줘야지 어느 정도 이 합격권을 이래 법과목으로 메워가지고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뭐 40점대는 진짜 힘들지 않을까? 합격 자체가 진짜 힘들고 50점 초반도 쉽지 않은데 큰 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60점 후반짜리를 그러니까 뭐 민소를 한 68점 맞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행정을 한 70점 가까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는데 세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1%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합격자들 중에서 1%에 들어가는 점수가 그 점수대인데 정말 힘든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그건 완전 로또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그 느낌이고 인사를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반대로 민소 선택자가 인사를 잘 썼다, 점수를 잘 받는다, 쉽게 합격합니다. 쉽게 합격하게 되고 부드럽게 합격하고 인사 때문에 합격하더라고. 인사 때문에 이래 합격해서 인사가 거의 뭐 65점 가까이 이래 맞아버리면 그러면 민소가 오히려 하나 논탈하더라도 하나를 이래 단문을 놓쳤다 하더라도 그분은 쉽게 붙어요. 쉽게 붙게 이래 되니까 민소는 단문 하나 논탈하더라도 크게 폭망하지 않는 그런 과목인데 인사는 폭망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점수 자체를 이렇게 못 받는 그런 일례로 지금은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인사 때문에 계속 떨어졌는데 한번 떨어질 때 찾아와가지고 감이 너무 좋았대요. 이번에 인사 감이 너무 좋았는데 40점 나왔어요. 40점 나와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되게 감을 좋다라고 하고 잘 썼다라고 막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40점으로 떨어졌다니까. 근데 결국 그 친구가 50 몇 점으로 합격했어요. 50점 초반으로 인사를 맞았는데 다른 과목이 잘 나왔어요. 다른 과목 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가지고 그 애는 합격하기 이래 되는데 올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인사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인사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게 피해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경영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 오셨을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러니까 시험을 붙으려면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꼭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민소는 그 초반에 좀 숙제나 이런 걸 암기 부담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장 갈 때까지 30개 정도는 꼼꼼하게 외워야 됩니다. 30개는 꼼꼼하게 외우고 거기서 한 2개 나올 거고 하나 정도는 벗어날 수 있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 30개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법학은 그게 장점이어가지고 30개를 외워놓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 30개를 외우는데 한꺼번에 30개 못 해요. 내가 해보니까 그 한 번에 30개는 거의 불가능이기 때니까 매번 강조점을 내겠습니다. 여기 쭉 강의 X나 있는 것처럼 5개를 먼저 외우고 연계 때 5개를 외우고 1기 때 가면 여기서 7개가 더 추가돼요. 7개가 더 추가돼서 12개가 되고 2기 때 가면 여기서 거기에서 다시 10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20개가 이래 되고 거기서 다시 3기 때 가면 10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30개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래 암기 부담을 이래 늘려드릴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조금씩 이래 외우고, 연기 때는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야 될 게 당사자 적격이니 청구병합이니 소치하니 기일혜태니 처분권주의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암기가 이래 되셔야 될 정점이고, 이것들은 나중에 연기 끝나고 나서 한 20번 이상 읽어본다. 일기 들어오기 전까지 20번 정도 읽어보고 여기 것들은 점 하나까지 다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논점을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은 연기는 이걸 안 외운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보시고 일기 때는 이걸 암기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보세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을 때와 이게 머릿속에 없을 때 수업을 들을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이래 될 테니까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일기 때 다시 또 여기서 다시 7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12개 정도 그 정도 이래 암기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래 보고, 민소소송법이 4월 달에 바뀌었더라고. 4월 달에 바뀌어 가지고 조문이 좀 개정됐어요. 조문이 개정돼가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 있게 되고, 작년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제가 수험소몰에 들어가면 이 교재 추록하고 추록 안에 이제 법 바뀐 게 들어가 있어요. 법 바뀐 게 이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목차도 거기 올려놨습니다. 새로운 교재, 이 단문 교재에 대한 목차도 이래 올려놨으니까 목차 같은 거 이런 거 복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하실 분들은 내려받기 해가지고 활용하시고, 수험소 몰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시면 교재 정오표나 뭐 이런 것들 추록 올려놓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추록을 내려받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단문도 몇 개 더 추가됐고요. 새 교재에서 단문이 추가됐고 법이 또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조문이 바뀐 게 있으니까 10월 달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어요. 10월 달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는데 조문 보니까 아직 원래 법전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반영이 안 됐던데 근데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게 이래 될 테니까 논점을 확인하고, 원래 시험은 상관없는 변경이었어요. 10월 달부터 시행이니까 9월 달 시험이었으면 그거는 개정법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됐을 테니까 시험용 법전에는 반영이 안 됐을 거고 내년부터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될 테니까 교재에 정리돼 있으니까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두자하고 아마 9월 30일 날이 추석 강의 시즌이죠. 추석 연휴 시즌이니까 아마 30일 날은 강의가 없고 3회차가 이제 강의 쉬는 해고 한 주 쉬고 다시 시작, 한 주 쉬고 이래 다시 시작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14회 되게 바쁩니다. 이 연기 14회가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고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하나씩 이렇게 풀어드릴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걸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게 되니까 되게 바쁘고, 결국 이래도 상소가 꼼꼼하게 정리되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소 부분 가보면 그거는 무조건 보강으로 이렇게 정리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 상고, 항고, 재신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신까지는 보기는 좀 쉽지 않고 상고까지는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고심까지는 대법원까지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상고심에 관련된 쟁점까지는 보고 마지막에 신의칙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면 이 연기가 이래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고 횟수가 좀 짧은 부분이고 한 20회 정도는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초반에는 20회 정도 해야 될 건데 이게 정말 14일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강의가 되고 잘 따라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충 이렇게 읽어버리면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수업 들을 때는 이해된다 할지라도 책을 혼자서 읽어야 되고 혼자서 이래 따라오실 때 그게 정리가 이래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해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법 과목은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핵심적인 거 짚어드릴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해서 따라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용들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 보고 사례 문제는 미리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간단한 사례가 이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거는 OX 퀴즈처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그 내용인지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래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해서 단답형으로 이래 실어놨고 시험에서는 이랬으면 안 되고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늘렸어가지고 되는데 일단은 사례에 대한 적응력을 이래 키우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만 간단하게 기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수록해 놨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래 확인해 본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일기 때 쪽지는 연기 때 쪽지를 사례로 다 풀어서 냅니다. 사례로 이래 풀어서 내서 숙제 내드는 걸 다시 그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간략하게 여기 교재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결론 이유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된다 하면 왜 된다 뭐 때문에 된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가지 사례 적응력을 좀 키우는 시간을 일기 때 가질 생각이고 2기 때부터 이제 풀답안 2기 때부터 풀답안을 이래 쓰게 될 테니까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2기 가서 이래 답안 작성을 이래 하게 된다라고 이래 보고 연기 때는 계속 숙제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두 장짜리 시험지 두 장이 나가면 4면이거든. 4면인데 거의 한 3면 이상 써야 되지 않을까? 세 가지 면 이상 숙제가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래 쪼개가지고 이래 숙제가 나가니까 그게 한 4면 가까이 이래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암기해서 이래 오고 처음에 이래 답안지 쓸 때 좀 잘 안 써질 건데 0점부터 출발해 봐야 돼. 0점부터 출발해 보고 또 어디가 좀 틀리는지 집에서 분명히 외웠다고 왔는데 답안지 실제 써보니까 안 써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책을 볼 때는 그쪽을 조금 더 외워줘야 되거든. 그 표현들을 좀 외워줘야지 이래 되고 그리고 처음에 답안지 쓰면 거창하게 이래 틀리는 게 아니고 각한의 기각이니 오늘 그거 할 건데 그걸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청구기각 이래 써야 되는데 소기각을 쓴다든지 각하라고 써야 되는데 청구각하 이렇게 쓰게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엉뚱하게 막 쓰는 거야. 말을 이래 엉뚱하게 막 쓰게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라는 걸 이래 자기 나름대로 이래 좀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좀 표현을 이래 써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한국어를 말도 안 되는 한국어를 쓴다든지 영어 단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정말 이상한 영어 단어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요.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단어 쓰는 것처럼 그랬으면 되게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기고 막 사람들이 보면 또 이상하게 보이고 그지? 그것도 값이 떨어져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되게 되는데 답안지가 처음 쓸 때 그래 된다고. 민소 답안지가 처음 쓰면 이제 그 용어에 막혀요. 용어에 막혀가지고 이걸 소기각으로 써야 되나 청구기각으로 써야 되나 뭐 이게 여기서 막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상소로 써야 되나 항소로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정리하게 되는데 나중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처음에 공부할 때 고민되는 게 있어. 고민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거기가 이제 막히게 될 테니까 한번 써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써지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줘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비교해서 그런 형태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자주 써보면서 이래 외우고 연기 때 고민하는 내용하고 일기 때 고민이 또 바뀌고 일기 때 고민하는 거랑 2기 때 고민이 또 달라지고 또 2기 때 고민하는 거랑 3기 때 고민이 또 달라져요. 3기 때 고민이 이래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기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고민하는 거랑 고민하는 게 3기 때 가면 별 의미도 없는데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걱정스러운 게 생깁니다. 걱정스러운 게 생기고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이거 걱정되거든. 처음에 공부할 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또 민소 선택을 잘했을까? 경조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 따라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어렵더라도 뭐 경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노경이 범위가 짧다는데 그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뭐 강사 선택 고민도 엄청 하지 않았을까요? 노동법 선생님도 여러
여러 명 있지 뭐 그러면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는데 또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고민도 처음 할 때나 다 하게 되거든.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래 걱정스럽게 이래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는 것들이 없지는 않을 거다 아마 없지 않게 이래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최대한 이래 빨리 끝내고 수험에 매진해야 됩니다. 지금 뭐 뭘 선택해야 될지 말지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 책 한 번에 더 읽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고 1년이라는 시간이 그래 막 긴 시간이 아니거든. 긴 시간이 아니고 금방금방 이래 시간이 끝나고 이거 책 한 번 보면 이 12월 14일 날 이게 강의 개표상 종강이야. 이게 종강이고 그러면 한 주 정도 쉬고 1기 또 개강이게 돼. 1월 초에 또 1기 또 개강하게 되면 그게 3월 중순에 1기가 끝나. 1기가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3월 중순이나 4월 초에 이제 2기가 들어가든 3월 중순에 이렇게 2기가 들어가면 그러면 2기 중간에 1차 시험이 있거든요. 1차 시험이 5월 초나 5월 셋째 주나 그때쯤 1차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2기가 끝나는 게 이제 그 다음 주에 끝나게 되니까 6월 첫째 주나 중순쯤에 그때 2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한 2, 3주 쉬었다가 다시 또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에 3기 시작이야. 그러면 3기 시작하고 나서 6주 정도 하거든. 6주 정도, 6회니까 6주 정도 하면 3기가 끝나고 한 2주 쉬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2주 쉬면 이래 시험 보라고. 그게 지금이야. 지금이 이래 되고 저번 주에 시험 끝나게 이래 됐으니까 그게 1년이라니까. 1년이 이래 돼요. 그러면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하면 그러면 2주 쉬었다가 시험 보러 가게 이래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게 되니까 책이 이제 겨우 3번, 4번 본다니까 3번, 4번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래 일정이 짜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사이사이에 어떻게 하면 한 번에로 더 읽어줘야 될지 그걸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한 5회독 이상 8회독 가까이는 해야지 어느 정도 이래 쓸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규 과정에서 읽을 수 있는 기간은 4번밖에 없는데 그걸 다시 2배로 늘려가지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학원이 갈까 말까 이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남들은 지금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나는 그 고민하고 있어 버리면 남들 고민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에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빨리 끝내가지고 이거 공부를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를 이래 집중해야지 이래 되고 인사노무 과목이라는 과목에서 개념이라도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빨리 정리해가지고 모든 걸 그 수험에 이래 올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기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기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연기 때는 이해 중심으로 그런 거 없어요. 죽도록 해야 된다. 죽도록 해가지고 하여튼 한 번에 이래 끝내야 되는 그런 거지. 체력은 남았다. 시험은 떨어졌다. 그러면 또 1년 또 한다 생각해봐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바짝 올인해가지고 하여튼 한 번에 끝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쉽지 않아. 이게 한 번에 끝낸다는 게 정말 말처럼 이래 쉬운 게 아니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시험에서 정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그 사람을 이겨내고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 해줘야지 이래 합격할 수 있게 되고 그냥 가볍게 뭐 학원 따라갔다 따라가면 붙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학원 있으면 내가 다니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겠어. 내가 그냥 몰래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죽도록 해야지 이래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래 정리하고 완벽하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부터 조그만 숙제를 내면 거기서부터 밀리지 않도록 밀리지 마시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해야지 그 다음 걸 해결할 수 있거든. 그 다음 걸 해결할 수 있고 이걸 그 다음 걸 해결해야지 풀답안을 쓸 수 있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야지 전범위를 쓸 수 있게 되거든. 전범위를 어떤 거든 나오더라도 중요한 거는 좀 쓸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작은 거부터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시작하게 이래 될 테니까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쪽지 시험이라고 해서 대충 본다. 이렇게만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진짜 계속 대충 하게 돼. 계속 대충 하고 그러면 1기 때 가면 또 1기는 또 아직 풀답안 아니니까 더 대충 하고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고 2기 때 가면 완벽한 풀답안이 아니니까 하프니까 하프 모의고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설렁설렁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3기 가면 써질까 이 말입니다. 갑자기 3기 가가지고 100점짜리를 쓰게 되면 그게 과연 써질까 써지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어떤 곡식을 모아가야지 그걸 한 번에 이래 터뜨릴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되진 않는다고. 그냥 되진 않으니까 조금씩 이래 눈덩이 굴려가듯이 안기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하고 절대로 미루지 마라. 다음에 외우겠다. 다음에 할 것 천지다. 할 것 천지니까 다음에 외울 것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는 굉장히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생각해서 미리미리 미루지 말고 그냥 이번 거는 이번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복습 시간이 얼마 안
개만 넣으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고 하나만 뭐 공부할 시간밖에 없다면 나머지 거는 그냥 읽는다. 그냥 가볍게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정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고 2개 정도 복습할 시간이 있으면 2개 정도 하시고 3개 정도 복습할 시간이 있으면 3개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게 해. 수준에 맞게 하고 시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 계획을 10개 잡아놓고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그거는 쭉 지쳐서 못해. 지쳐서 못하고 중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오면 돼요. 결국 수험에서 정해진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한 번에 못한다고 해서 막 좌절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좀 넘어가는 게 좋아. 제대로 하는 게 넘어가는 게 그게 필요한 거지. 이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암기는 최소한의 암기는 제가 알려드린 부분 그 부분만 암기하고 여기 5개는 나중에 연기 끝나고 꼭 외운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그렇게 정리하고 따라오시면 이래 되고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꽤 있는데 원래 났어야 될 게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적격 문제도 마찬가지고 병합은 2번 정도 나왔거든. 청구 병합이라는 거는 2번 정도 이래 출제. 적격도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고 병합도 2번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또 안 나온 게 있거든. 안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게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는데 이게 안 나왔고 청구 병합도 이건 말고 또 나올 게 있거든. 청구 병합 2번 나온 거 말고도 또 나올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청구 병합이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거를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거든.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청구 병합 미리 연기 때 잡아놓으라. 연기 때 잡아두셔야 되고 원래 행정이 병합 쟁점이 나왔었는데 어떤 병합 관련된 문제가 행정에서 논점이 이랬었는데 민소 선택자면 그게 좀 도움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나마 민소 선택을 했는데 뭐 행정에서 병합이 나왔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메리트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남들보다 더 덜 헤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소치하는 되게 유력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유력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런 거는 나올 때까지 A급, 나올 때까지 A급으로 열어보고 부대항소라고 그 원래 출제됐던 그 상소심 문제는 제가 5년 전부터 찍었어요. 그거는 5년 전부터 항소가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항소가 나올 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 전부터 강조했는데 그게 원래 나온 거예요. 원래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나와요.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 시간 타이밍이 문제거든. 시간 타이밍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끼면 안 되고 이걸 미리 잡아놓고 그중 하나가 소치하다. 이게 소치하고 그다음에 기일 혜택고 처분권주의 곧 하겠지만 민사소송의 ABC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런 것들이 이래 될 때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요. 이거 말고도 좀 뭐 기판력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잡자. 이거부터 먼저 잡고 나머지 기판력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논점, 참가 문제라고 해서 독립당사 참가라고 이래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출제가 안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래 중요한데 일단은 그거는 잘 이해해놓고요. 이해해놓고 일단은 외우는 거는 이거부터 외우자. 이거부터 외워놓고 그다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서 따르시면 되고 평일반에도 이거 똑같이 나가요. 평일에도 또 요리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도 똑같이 이래 숙제를 내고 똑같이 암기를 이래 시킬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경쟁에서 밀리지 마시고 하여튼 민소 선택자 안에서 그 사람들 외우는데 나는 안 외우고 있다면 그게 이제 경쟁에서 벌써 밀리고 있거든. 밀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1기 또 밀리고 2기 또 밀리고 이렇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 경쟁자들하고 이래 비교해 가지고 암기랑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시면 되고 교재는 단문집 단문 사례집 이걸 가지고 이래 정리하고요. 2기 때는 사례집을 풀어드리거든. 2기 때는 사례집을 풀어드리는데 근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책은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1년 동안 이래 가져가셔야 되고 정리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노무사 시험이 쟁점이 그래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나오더라도 원래 중복소송과 상기항변 그게 사례 문제 20점으로 나왔고 상기항변과 기판력이 30점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논점 하나 내놓고 막 20점 30점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내용들을 좀 암기해줘야 되고 막 사례가 노동법처럼 막 정치하게 엮어들어가고 이렇지는 못해요. 이렇게 그래 나오지는 않게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암기가 좀 되는 게 필요합니다. 논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례입니다. 기출 보시면 논점이 그래 막 그 옛날 사법시험이나 지금 변리사나 뭐 법원행시나 이쪽에서처럼 사례가 되게 복잡하고 정치하게 이렇게 구성되지는 않고 있고 기본 내용들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단문 암기가 잘 돼야 됩니다. 단문 암기 기본 내용적인 암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중복소송의 의의가 뭔지 요건이 뭔지 효과가 뭔지 기본적으로 써줘야 된다고.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물었던 상계항변이 과연 중복소송이 될지 이렇게 답안지가 그렇게 논점이 이어져야 되거든.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복소송이라는 그 일반론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기판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암기가 좀 이래 되셔야 될 테니까 단문으로 정리하라고. 단문으로 정리하시고 단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시켜나가고 책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1년 끝까지 가고 중요한 획기적인 판례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하반기까지 뭐 중요한 판례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자료로 나눠드립니다. 자료 나눠드리고 이번에 2기 때 2기 끝날 때 이 3기 끝날 때인가 2기 끝날 때가 2기 끝날 때 최신 판례를 따로 이제 정리해드렸거든. 최신 판례를 이제 정리해드렸고 그 최신 판례를 가지고 다시 그게 원래 그 상계 논점이었어요. 상계가 그 최신 판례를 기초로 해서 이래 나왔고 종전에 없던 판례가 최신 판례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나왔고 그게 원래 그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거든. 변호사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없던 판례가 나와가지고 좀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노무사에도 나왔고 노무사에도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관련 판례를 조금 이래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2기 때나 이럴 때 가지고 그때 이래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판례를 조금 더 추가하는 거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를 그 판례를 추가해 놓으면 기존에 우리가 왜 쟁점이 되는 소치나 이런 것들이 부대항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부대항소와 관련된 작년 판례가 최신 판례가 나온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부대항소를 일반론들은 수험생들이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이를 외우고 있을 건데 그러면 차별을 어떻게 두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그 판례를 하나 관련 문제로 끼워주는 거야. 끼워주게 이랬던 다음에 그러면 남들 안 쓰는 걸 나는 쓰고 있거든. 쓰고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최신에 나왔던 판례들 이런 것들을 이래 쓰고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돼요. 최신 판례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제 최신 판례를 바로바로 내는 시험이 아니고 중요하게 소치하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놨는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소치하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면 그러면 만약에 소치하가 시험장에서 나왔다면 그런 걸 하나 같이 소개해 주라고요. 같이 소개해 주면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가점상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돼요. 최신 판례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고 교재에 있는 암기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는 조금 이렇게 특이한 문제는 안 나왔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민사소송법안 하나는 특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킬러 문제가 있어요. 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특이한 거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막 4줄밖에 소개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출제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시험장에서 이제 임기응변 비슷하게 우리가 큰 테마를 외워놨는데 중간을 걸 뽑아서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매년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는데 근데 아마 내년은 그 정도 문제는 하나 정도는 예상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작은 문제를 크게 늘려 쓰는 거, 관련 문제를 끌고 와서 써주는 거 이런 것들도 대비하시고 일단 아는 거를 정확하게 잘 써놓고 그런 문제까지 이래 대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이래 연습해 나갈 테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기초부터 먼저 잡자. 이번에 연기니까 기초부터 먼저 착실하게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도할게요. 10페이지 소송의 종류, 소송의 이래 종류부터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일단 민사소송은 어떤 과목일까? 민사소송은 어떤 과목일까? 먼저 과목의 특징부터 이래 정리해드리면 민법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이거든요. 민법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인데 만약에 민법에서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거 있는 채권자라고 했을 때 채권자는 기본적으로요 청구력을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이라는 권리 안에 청구력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한테 청구했으면 얘가 들고 오면 받을 수 있는 힘 그걸 급부보위력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요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람이 들고 오지 않을 때 그때는 강제력이라는 게 있죠. 강제력이라는 게 있게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제력은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나가게 되는 게 그게 강제력이 이래 됩니다. 따라서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한다. 먼저 소송을 하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왜 집행하기 전에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이 과연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집행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얘는 채권자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엉뚱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상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갑이 채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판사님이 그걸 확인서를 이래 써주는 거다. 확인서를 써주게 이래 되고 이 확인서가 판결문이 돼요. 판결문이 이래 되고 이 판결문을 들고 집행하러 가고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요청하면 그러면 집행관들이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갑을 위해서 집행해도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이래 되니까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 판결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소송을 공부하는 것은 집행 권한을 얻어내는 과정, 집행 권한을 얻어내는 과정을 그걸 민사소송 과정이라고 이래 보시면 이래 되고 이걸 얻어서 강제집행으로 나간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민사소송은요 소송을 할지 말지를 민법에서는 이걸 사적 자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법률 관계를 누구와 어떤 식으로 체결할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다 개인들한테 맡겨놓는 거 이걸 사적 자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도 당사자에게 맡겨놓겠다. 당사자에게 소송할지 말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당사자에게 맡겨놓겠다는 걸 처분권주의라고 부릅니다.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게 되고 법률 관계, 민법 관계를 당사자에게 맡겨 놓았다면 소송도 당사자에게 맡겨서 소송을 할지 말지 소송을 할지 말지도 당사자가 결정하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과 범위도 대상과 범위도 이것도 당사자가 결정하게 이래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 여기다가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거든. 이자도 이렇게 같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원금만 받을까요? 이자도 같이 받을까? 이런 것들 대상 결정도 당사자가 하게 이래 되고 또 원금도 1,000만 원을 다 받을까 아니면 일부만 받을지 범위까지도 당사자가 결정하고 당사자가 정한 대상, 당사자가 정한 범위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당사자는 A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엉뚱하게 전혀 상관없는 B 즉 돈을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등기 줘라 이렇게 판결해버리면 당사자가 정한 대상을 벗어나서 판결한 거고 이런 거 안 되는 게 그게 처분권주의고 당사자가 요구했던 대상에 국한해서 판단해야 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게 되고 별개의 사항이나 넘어서서 판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처분권주의고 대신에 포함관계 있는 것들은 판결할 수 있거든. 포함관계 있는 것들은 판결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포함관계 있는 것은 판결할 수 있게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별개 사항으로서 판결 못하는 걸로 봐야 돼? 아니면 포함관계 있는 것으로서 판결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출제돼. 이런 것들이 경계선에서 있는 것들이 있게 이래 되니까 철거와 인도 소송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했는데 임차인이 그 소송에서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해가지고 매매대금 주고 건물 인도받아야 되는 사건이야. 그러면 철거 소송에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게 포함이야 별개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법시험 기출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앞으로 처분권주의를 공부할 때 그런 걸 외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하게 되고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전부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는데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 판결이 포함이에요? 별개예요? 포함일지 별개일지 그런 거 외운다고. 그런 거 외워야지 이래 되고 그런 거 정리하게 이래 될 테니까 이런 걸 앞으로 이래 정리하는 거 이게 처분권주의가 되고 그리고 소송을 꼭 판사님의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소송에서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 절차의 종결도 당사자에게 맡겨두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 행위로 소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 소치하. 소치하해버리면 그때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심판 판결 받는 걸 원하지 않을 때요. 원하지 않을 때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화해로 끝낼 수도 있고 서로서로 양보해가지고 화해로 끝낼 수 있고 또 포기일락으로서 끝날 수도 있고 이래서 소치하, 포기일락, 화해 이런 걸 통해서 소송이 종결될 수 있게 이래 됩니다. 이 모든 걸 당사자에게 맡기겠다. 당사자에게 맡기겠다는 걸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고 처분권주의 3명제가 3개
계대결이다. 계대결이 이래 되고 이걸 합치면 의의가 돼.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주의. 이걸 처분권주의 개념, 처분권주의 개념이 이래 되게 되고 목차가 이렇게 나와요. 그 개시, 대상과 범위, 절차 종결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위반의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권주의가 하나가 한 세트가 이래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이걸 의미하게 되고요. 일단은 소송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맡겼고요. 당사자에게 맡겼고 당사자가 그러면 소송을 이래 제기한다고 했을 때 그 소송 안에서 각각 유리한 주장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 유리한 주장들이 있게 되고 또 원고로서는 얘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걸 인정받으면 유리해지게 되고 피고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정받으면 그게는 피고한테 유리한 주장이 이래 되게 되고 대표적인 거 뭐 소멸시 완성했다든지 변제했다든지 아니면 상계 처리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줄 게 없잖아. 줄 게 없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각각 유리한 주장을 너네가 법정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내놔야지만 판사님은 판결의 기초로 이래 삼아줄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지.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이 있는데 이걸 주장을 안 하면 그 사실은 없는 걸로 취급받아서 고려하지 않게 이래 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장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는데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소송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타당한지 누가 정의로운지 이런 걸 어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얘가 임의로 이행했으면 이런 소송까지 안 왔을 건데 다툼이 생겨버렸거든. 나는 돈을 받아야 된다. 나는 줄 거 없다. 이렇게 다툼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람은 이걸 확인받아서 강제집행으로 가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쟁을 이렇게 다툼이 생긴 부분을 해결만 해주면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니까요. 누구든지 얘를 도와줄 필요도 없고 판사님은 중립적 위치에서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고 결론만 내려주면 돼. 결론만 내려주면 이래 되는 거고 얘 말이 맞다 이렇게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지 누가 뭐 권리 침해 당했다 아니면 정의롭다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거 여기서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행정 가서 고려해요. 행정 가서 이렇게 고려하고 여기는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냉정하게 가운데서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고 얘가 만약에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소멸시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러면 그거는 고려 안 해줘. 고려를 하지 않게 되고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소멸시 완성된 채권인데 주장 안 해. 그러면 얘는 갚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해석해 버립니다. 갚을 생각이니까 주장 안 하지. 뭐 이렇게 해석해서 그거는 전혀 소멸시효라는 걸 만약에 갚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소멸시 완성했으니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야? 이 사람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판결이 되니까 그런 판결 안 한다. 그런 판결하지 않게 이래 되고 이걸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한다라고 해서 변론주의라고 부른다. 변론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소송을 할지 말지를 따지는 문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지 문제가 처분권주의라면 법정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법정 안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을 때는 반드시 사실을 주장해 줘야 돼요. 사실을 주장해야 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때는 없는 걸로 이래 취급하게 이래 될 테니까 없는 걸로 취급받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요. 자백이 일어났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돼.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원고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A라는 주장을 해요. A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빌려줬다. 아니면 어떤 돈을 받을 거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얘가 맞아요. 저는 돈을 빌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줄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일치된 사실이 나왔죠. 일치된 사실이 나오면 이거는 다툼 없는 부분이 돼버리고 다툼 없는 부분은 판사님이 그대로 판결에 넣어줘야 돼. 판결에 넣어줘야 되고 다툼 있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거든. 다툼 있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고 자백이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없는 부분이 생겨났을 때는 이거는 그대로 구속을 받아가지고 판결해야 되고 판사님이 봤을 때 이게 거짓말이야. 허위인 것 같아요. 허위고 거짓말인 것으로 이래 보이도 그래도 민사소송은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소송이 아니야. 너네들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백대로 판결입니다. 심정적으로 거짓말로 보인다 할지라도 무조건 자백대로 이래 판결해주고 자백의 구속력이라는 게 발생하고 자백대로 판결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당사자에게 맡기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판결의 기초로 이래 삼게 이래 되고 그래서 변론주의 3태제 3명제라고 부르는데 자정이다 이렇게 가자. 그래서 사실의 주장 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 제출 책임 이런 것들을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민사소송은 이걸 기초로 해서 정리한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고 소송의 개시 여부부터 당사자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10페이지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소송을 개시를 해줘야 될지 민사소송은 종류가 어떤 게 나올지 소송의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종류는 세 가지. 민사소송의 종류는 이 사람이 소송을 개시한다고 했을 때요. 개시한다고 했을 때 종류는 세 가지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기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먼저 소송의 종류를 이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행의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행의소라는 것은 원고의 이행 청구권에 의해서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요구하는 거 등기 달라, 돈을 달라, 금물 달라 이렇게 금물 주라, 등기 주라, 돈 주라 이렇게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이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행의소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 실체법상 청구권이 바탕이 이래 돼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얘한테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청구권을 이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요.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을 때만 그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변제기가 도래 안 하면 얘는 변제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갚는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만약에 10월 1일 날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10월 1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얘는 자유롭게 돈을 쓰고 10월 1일 날 그때 갚아주면 되거든. 갚아주면 이래 되게 되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는 얘는 변제를 강요받지 않고 그걸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이렇게 불러.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제기 전에 변제를 강요받지 않는다고. 강요받지 않게 되니까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소송하게 되거든. 소송하게 될 테니까 이걸 일반적인 이행의소고 현재 이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그게 밑에 종류에서 1번. 현재 이행의소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 청구권을 주장할 것을 의미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2번 장래행위소 이게 올려놨어요. 장래행위소라는 것은 원래 이게 청구권이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요.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이걸 이행의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변제기가 아직 도래 안 했어. 변제기가 도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 안 하는 부분인데 근데도 얘가 변제기가 도래 안 했음에도 이 사람이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 그걸 장래 이행의소라고 부르게 되거든. 근데 그러면 이건 아까 말했던 기한의 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소송이 되잖아요. 기한의 이익을 무시하는 정반대되는 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인정되냐 그러면 얘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래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먼저 청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가지게 이래 되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얘가 이행을 안 할 것이라는 게 미리 예측되는 거야. 미리 예측되는 거. 예컨대 뭐 의무 존재를 미리 다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다툰다든지 아니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아 버리면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 대표적으로 웨딩드레스, 신부가 웨딩드레스인데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결혼식 날 입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가 오지 않아 버리면 뒤에 뭐 소송 제기해서 손해배상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별 필요가 없거든. 반드시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어줘야 되거든. 입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미리 다툼이 생겨버렸을 때 변제기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하나도 없게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그 요건을 갖췄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당연히 원래 나왔던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거 그게 원래 출제됐던 장래의 소의 쟁점, 장래의 소의 쟁점이 이래 되고 이게 원래 25점짜리로 출제된 논점이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못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장래행위소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려면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가져줘야 되고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민소법이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걸 갖춰야 되고 그러면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게 뭐냐? 이걸 해석해 주는 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그걸 암기하고 있어야지 오늘처럼 이래 출제되면 그걸 써줄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해석이죠. 결국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이래 해주면 되게 되니까 그런 예들을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2번. 장래행위에서는 변론 종결 시점을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그리고 출제됐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올 게 있고 출제됐는데 당분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됐다고 해서 안 봐도 되는 것도 있고 기출이지만 이거는 꼭 봐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까 왜 청구병합이 2번 나왔다 그랬잖아. 근데도 예상 문제로 넣어놓고 암기하라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안 외우면 다른 게 흔들려 버립니다. 다른 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거는 나오든 안 나오든 외워놔야 돼. 외워놔야 되고 당사자 적격도 그 급이라고 그 급이 되니까 이것도 2번 나왔지만 이거는 외워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출제될 논점도 남아있고요. 아직 미출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다른 걸 이해 못해. 다른 걸 이해 못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암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쟁점들이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엑기스가 이래 되게 되니까 미리 외우고 있어야지 뒤에 게 이해됩니다. 뒤에 게 이해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우고 장래행위소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됐으니까 이해 중심으로 이런 게 있었네 라는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중요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출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가볍게 이해 중심으로 해서 읽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2번. 장래행위소는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걸 말하고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위 이익이 있다라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소위 이익에 이래 되고 지금부터 민사소송에서 소위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소이익 표현 이게 같은 말이 권리보이익 이렇게 부르거든. 권리보이익이라고 부르고 이거 해요. 한 3주차쯤 3주차나 4주차쯤 그때 소이익을 따로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소이익 권리보이익이라고 쓰고 다 이렇게 읽자. 필요성이다. 필요성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이른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소이익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쓸데없는 소송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송. 그러니까 장래행위소가 이걸 못 갖췄는데 제기됐으면 그거는 쓸데없는 소송이에요. 쓸데없는 소송이고 예의 기한이 이걸 지켜주는 게 더 타당하게 되니까 그때는 그런 소송 안 받아줘. 그런 소송은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소이익이라고 쓰고 우리는 무조건 필요성으로 이렇게 이래 되니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렇게 그렇게 판단에 들어가시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지 소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령 밑줄하시고 기판령 밑줄하고 집행령 밑줄하세요.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행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고 이걸 이행 판결을 받아야지 강제 집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나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반드시 이행의소를 제기해야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소송 형태만이 강제 집행으로 연결되고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은 집행 권한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반대로 이행의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보존제를 확정하는 확인 판결에 불과합니다. 확인 판결. 너 채권 없다. 이걸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로번째 2번 확인 소송인데요. 저희가 확인의소라는 것은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입니다. 존재를 확인받을 수도 있고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어.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
존재나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확인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옆에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관계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우리는 적극적 확인의 소 이렇게 부르고 적극적 확인의 소라고 부르고 반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그 부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니까 존재를 구하면 적극적 부존재를 구하면 소극적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 2번 대상적격.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에서는요, 권리나 법률 관계만 대상적격을 이렇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쓸데없는 소송이 돼버리는 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반대말이 사실관계거든. 사실관계가 이래 되는데 우리 우정을 확인해달라. 우리 우정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저 남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정을 확인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인기 강사임을 확인해달라.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소송이거든. 쓸데없는 소송이고 그런 것들을 판결하느라고 진짜 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쓸데없는 소송은 판결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소이익이 탈락입니다. 소이익이 탈락이 이래 되게 되니까 반드시 권리관계를 들고 와서 확인받아야 돼요. 권리관계를 들고 와서 확인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판결해 줄 필요성을 갖추는 겁니다. 대상적격으로서 반드시 권리관계를 들고 와야 되는데 다만요. 예외.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있습니다.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는지, 위조된 계약서인지 아니면 진실로 작성된 계약서인지,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위조된 거예요? 아니면 진정하게 작성된 건지 이걸 확인받겠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각종 계약서들을 위조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죠. 사실관계인데 근데 우리 민소법이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권리관계만 확인의 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관계 확인은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정서의 진정 여부 이런 거 위조 여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게 되는데 사실관계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게 이래 되는데 봐요. 이거는 왜 받아줄까? 이거는 왜 위조됐는지 아닌지인데 사실관계인데 이런 것들은 왜 받아주냐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권리관계. 그 관계에서 매매계약의 효과로서 대금 받을 수도 있고 등기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돼 있어.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발생해 버린다고. 발생의 효과로서 이래 발생해 주니까 결국 이게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권리관계 해결에 도움 주는 거예요. 해결에 이래 도움 주니까 사실관계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확인 판결을 이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요. 서면이 진실로 작성 명의자에 따라서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 변제됐는지를 확정하는 사실관계 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된다라고 보고 자 3번 확인의 소의 특징이라는 게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이행의 소가 있는데 왜 확인의 소를 받아줄까? 왜 확인의 소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냐 그러면 1번이 이행의 소는 청구권만 대상이거든. 청구권만 대상이 되는 이행의 소는 달리 모든 권리관계를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인, 채무 존재 확인, 이런 식으로 청구권이 바탕이 아니어도 모든 권리관계를요. 소의 대상으로 삼아줄 수 있게 이래 되고 2번 현재 청구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요. 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청구권의 존재라도 판단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면 확인의 소가 그 대역이 됩니다. 그 대역이 이래 되는데 이런 거죠.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하려니까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손해배상을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금액이 확정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신체 감정을 받아본다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릴 수 있거든. 중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 시효라도 중단시켜놔야 되겠다. 시효라도 중단시켜서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받아두면 소멸시효라도 중단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때는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충성이라는 단어는 정리해야 돼요.
법학에서 보충성이란 보충적 효력, 보충성 이렇게 나오면 후순입니다. 후순위적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보충성이고 대등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해서 그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고 보충적 효력, 보충성 이런 것들은 후순위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게 타당해. 왜냐하면 이거는 집행을 할 수 있거든.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확인의 소는 이거는 말 그대로 확인만 받아주는 거거든. 확인만 받아주는 거고 결국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고 나서 돈을 받으려면 집행을 해야 되거든. 결국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면 굳이 이걸 두 번 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두 번 하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걸로 가는 게 낫죠. 다 포함하고 있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될 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지금 금액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그게 결정이 안 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해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필요성이 있게 이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걸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다.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게 되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이래 되는 보충성 원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3번 하여튼 쓸데없는 소송 안 받아줘. 쓸데없는 소송을 이래 받아주는 거 그걸 받아줌으로 인해서 진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쓸데없는 소송 하느라고 세금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 소극적 확인의 수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과 동시에요. 초제기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선제 공격으로요. 사전에 분쟁의 예방용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채권이 없어 청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자꾸 이행을 요청해요. 이행을 이래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갚을 게 없으니까 이걸 무시해버렸거든. 무시하려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놈이 굽히지 않고 계속 이행을 요구하고 더군다나 내가 바쁜 시점 가장 바쁜 2기나 3기 때 만약에 나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버리면 그거 대응하느라고 수험 준비를 제대로 못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시간 있을 때 이걸 빨리 분쟁을 미리 해결해놓고 공부하는 게 나중에 2기, 3기 때 이런 부당한 소송을 당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채무 부전제 확인에서 이걸 먼저 제기해가지고 선제 공격력이 되는 겁니다. 선제 공격력이 돼서 분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실익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게 그게 확인의 소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효력. 확인의 소에 관해서 원고 성서의 확인 판결이 나면 원고가 주장한 법률 관계 존재에 관해서 기판력이 있습니다. 확인받았으니까 법원의 확인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게 이래 되지만 집행력은 없어. 이건 확인만 해준 거야. 확인만 해줬기 때문에 당신이 소유자 맞다. 그 다음에 채권이 있다. 이런 확인만 해줬기 때문에 결국 받으려면 이행의 소를 또 제기해야 돼. 이행의 소를 또 제기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로마자 3번 형성의 소 보시면 여러분들 그 민법 할 때 왜 형성권 기억나요? 취소권, 해제권처럼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데 소송도 그런 소송이 있다고. 그러니까 판결 받는 순간에 권리 관계가 바뀌어버립니다. 권리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변동돼서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거. 그게 형성의 소. 형성의 소가 됩니다. 첫째 줄. 형성의 소라는 것은 판결에 따른 법률 관계의 변동을 요구해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형성의 소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될 때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고 또 형성 판결은 대사적 효력 때문에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명문으로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한정해 놓은 경우가 적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처음 볼 때 이런 단어가 꽂혀요. 문장이 부드럽게 읽히지 않지 않나? 부드럽게 읽히지 않고 자꾸 버퍼링이 자꾸 생겨. 그게 첫 번째가 대사적 효력. 대사적 효력 이런 것들이 이제 버퍼링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래 판결을 받으면 판결의 효과가 기판력이고 그 기판력은 상대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기판력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기판력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걸 금지하겠다는 게 기판력이에요. 금지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판결을 받아본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기판력이거든. 따라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손을 받아주지 않는 효과. 그래서 여기에 기판력이 생긴 측면보다는 후소를 구속하는 힘이 더 강해. 후소를 구속하는 힘이 더 강한 게 이래 기판력이 이래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기팔리게 생겨서 이렇게 후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송을 받아본 사람만 제기를 못한다고 구속을 받아야 되고 소송을 제기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기팔력을 받아서 다음에 다시 소송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재판 청구권 기본권이 침해돼. 기본권이 침해당하니까 원래 기팔력은 이렇게 상대성 원칙으로서 소송한 사람들 예컨대 원고피고 얘네들한테만 미친다. 이걸 상대성 원칙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근데 형성 판결은 다른 사람한테도 미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미친다. 이걸 대세요라고 부르는데 밑에 얘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이혼 판결이거든. 이혼 판결이 되는데 자 부부가 이혼하잖아. 부부가 이혼하면 그러면 부부가 이혼 판결로서 이혼이 돼버리면 부부관계가 소멸인데 얘네들만 부부관계가 소멸되는 효과가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쳐요. 그러니까 예컨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이 있었는데 이혼 판결을 나눈 순간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남남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남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 이제 인척관계라고 해가지고 처남, 처제 이런 사람들이 다 친척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데 근데 이혼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거든. 남남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판결 효과가 미친다고 이걸 대세적 효력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당사자끼리만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제소기간 이런 것들도 한정해 놓고 있게 되게 되고 자 종류 볼까요? 1번 실체법상 형성이 있습니다.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변동된다 이런 느낌.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게 실체법상 형성이 있었는데 1번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가사소송 이혼입니다. 이혼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관계소송 이런 것들이 실체법상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2번 별표예요. 2번 별표. 자,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게 어렵게 됐고 요게 한 3번 나오거든. 지금 설명하는 게 한 3번 나오니까 3번 정도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3번 정도 한번 들어보고 3번째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자. 한 번씩 들어보고 오늘 한번 들어본다. 오늘 한번 들어보는데 채권자 취소권. 이것도 예상 문제입니다. 채권자 취소권도 유력한 예상 문제지 않을까. 채권자 취소권도 중요한 논점으로 이래 봐야 되는데 채권자가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요. 돈 받을 게 있어서 얘한테 청구해가지고 나중에 소송 제기해서 돈을 안 갚으면 강제집행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강제집행이 대상이 되는 그 재산요. 책임재산이죠. 책임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강제집행할 게 사라지죠. 강제집행할 게 사라지니까 곳간이 텅텅 비어버리죠. 곳간이 텅텅 비어버리니까 얘 행위 때문에 내가 강제집행을 못하게 된다. 그지? 못하게 되니까 민법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인정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이렇게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서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얘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줘. 이걸 우리 민법에서 책임재산 보전이라고 부릅니다. 책임재산 보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 취소권은 그 이상 필요하게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이상 취소할 필요 없고 딱 요 목적에 맞게만 인정해 주면 돼. 요 목적에 맞게만 인정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전체가 다 무효돼. 소급 무효가 돼가지고 없었던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취소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취소권을 전부 무효가 만드는 그런 취소를 굳이 인정해 줄 필요 없이 그냥 얘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만 해주자는 겁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 따라서 얘네 둘 간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로 남겨놓고 얘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취소하면 이 사람이 얘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을 사면 완벽한 소유자인데 딱 한 명한테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걸로 만들자. 그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얘한테만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얘한테만 무효가 되는 걸로. 얘한테만 무효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무효다. 이걸 법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 무효로 봐가지고 그냥 전부를 다 무효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이 사람한테만 무효가 된다고 이래 봐서 이게 취소돼서 원상회복시키고 이게 원상회복 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처럼 소유권을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소유자야. 수익자가 이래 소유자가 이래 되는 거고 그냥 강제 집행 때문에 여기에 갖다 두게 된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 이걸 상대적 무효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 무효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다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가 법정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피고로 나올 필요 없고 그냥 무효로 되는 사람만 데리고 얘만 데리고 소송 제기해서 취소해서 원상회복시키고 강제 집행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고 남는 게 있으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또 강제 집행 당한 부분은 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꼴이니까 구상권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지. 굳이 얘네 둘의 법률 관계를 전부 무효로 만드는 거 이렇게 굳이 취소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상대적 무효로 만들고 이게 피고 적격 문제가 달라집니다. 피고 적격 문제가 달라지고 수익자나 전득자만 이래 피고가 이래 된다는 거. 2번 별표하고 상위 취소의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관계는 그대로 유효로 만들자는 거. 이걸 옆에 보면 채무자의 피고 적격을 부인, 채무자의 피고 적격 상대적으로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가 피고로 나올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 사법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사시에서 피고 적격 문제로 이래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로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풀어야 되는데 그 뒤에 거를 정리해야 돼. 뒤에 거 독립당사 참가라는 그 뒤에 쟁점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 적격도 정리해야 되고 독립당사 참가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들어보자. 세 번 들어보고 상대적 무효를 조금씩 이해해보자. 조금씩 이해해보고 그게 이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양골 2번 소송상 행성의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소송법상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봐요.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당사자들은 그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이 생긴다. 그걸 기판력이라고 부른다. 기판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게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생겨버립니다. 그 법률관계가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실제법상 채권자인지 아닌지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거하고 상관없고 실제법상은 얘가 채권자가 아닌데 얘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해가지고 얘가 승소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냥 이 사람의 채권자라는 관계가 발생해버립니다. 채권자라는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도 아닌데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이유 변론주의 때문에 그래. 변론주의 때문에 유리한 주장 안 하면 그러면 안 다투면 그냥 얘 승소야. 그냥 이래 승소가 이래 돼버리니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정의를 구현하는 진실을 찾아 들어가는 다른 소송들은 이렇게 판결하는 형사소송은 진실을 발견하거든. 범인을 찾아가는 그런 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분쟁을 해결해 주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요. 새로운 권리관계가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겨나게 이래 되는 게 그게 기판력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바꾼다 이 말입니다. 변동. 이걸 바꾼다. 그러니까 소송법상 법률관계라는 거는 원래 판결이 내려지면 못 다투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걸 소송법상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라고 해서 소송법상 형성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첫 번째 옆에 밑줄 재심입니다. 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게 판결이 나오면요. 부당하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도록 민사소송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되고 이걸 재심이라고 부르고 자 아이야, 아이. 재심이라고 쓰실 때는 아이라고 이래 쓰시고, 소재기는 의로 쓴다고, 의로 이래 쓰는데, 이거는 제출을 해야 되거든.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의로 이래 쓰는 거고, 반복하는 느낌이거든. 반복하는 느낌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느낌을 이렇게 재방송하듯이, 다시 한 번 더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로 씁니다. 아이로 이래 써서 재심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다음 주에 쓰면,
이런 게 막 틀린다니까. 이런 게 틀려가지고 이게 정말 한글을 몰라. 한글을 이래 놓치게 이래야 되는데요. 제출 제기 그리고 아이는 반복한다 이런 거. 재심이라는 거는 다시 다툰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이래 될 테니까 예외적으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재심을 제기하면 종전 법률관계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 자. 이게 원칙이게 그죠? 기판령 못 다투는 게 원칙이다, 그지? 못 다투는 게 원칙이 이래 되는 거고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심은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사유가 딱 11개밖에 없습니다. 11개밖에 없게 이래 되니까 재심 사유에 들어갈 때만 다시 다툴 수 있고 원래 못 다투는 거야. 원래 못 다투게 이래 되니까 다툴 수 있는 게 원칙이 아니고 아주 부당하게 판결이 나왔을 때 예컨대 뭐 형사 처벌받을 행위로 인해서 막 가족을 인질로 잡아놓고 협박을 통해서 막 그 부당한 주장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고문을 통해서 막 이상한 형사 판결을 받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예외를 예를 되고 증거 같은 거 막 조작해가지고 판결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다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이래 되니까 그런 특이한 경우만 다시 다툴 수 있고 원래는 못 다툰다. 원래는 다시 다툴 수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인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또 하나가 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금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손해배상을 한 번에 받으면 일시금. 손해배상을 한 번에 받으면 일시금이고 정기적으로 받는 손해배상,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받는 손해배상을 정기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버님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래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이래 가능하게 되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로 정기금으로 손해배상을 이래 받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정기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손해배상 받기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근데 원래는 내가 한 100만 원씩 받으면 뭐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치료가 됐는데 갑자기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내 팔을 절단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받고 이건 될 일이 아니야. 수술비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요. 후유증이 이래 생기게 나게 됐다면 그때는 이 그 정기금 판결 100만 원 주라는 판결이 기판력이 생겼지만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바꿔줘야지 이래 되니까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의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소송법상 법률관계 기판력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가지 재심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라고 두 가지를 이렇게 가시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형식적 행사의소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요게 다음 주 첫 번째 숙제입니다. 형식적 행사의소 양걸로 3번 부분 개념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단락에 특징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래 되는데 먼저 개념 보시면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소송 사건성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이래 구하는 것을 형식적 행사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자 이런 느낌 간판은 민사소송집이야. 민사소송집에 들어가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 그러면 민사소송집이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 문을 열고 이래 들어갔는데 간판이 민사소송집입니다라고 써 있어. 민사소송집입니다라고 써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런데 이런 느낌이야. 막걸리 파는 집이라고 해서 이제 막걸리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양주 팔고 있는 이런 느낌이 이래 돼. 그러니까 형식은 민사소송인데 실질은 비소송으로 운영되는 거야. 비소송으로 운영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민사소송으로 운영되려면 막걸리만 팔아줘야 되거든. 막걸리만 팔아줘서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줘야 되잖아. 요구한 것만 판결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니 빗자를 써가지고 비소송으로 처리된다는 말은 당사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고 그냥 판결해 줄 수 있는 거 이걸 비소송 사건성의 성격을 이래 띄게 되는 걸 형식적 행사의소라고 부르게 되고 옆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건지 법관의 자유 재량 점 찍으세요.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것을 형성의소를 형식적 행사의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봐요. 이런 느낌입니다. 얘네 둘이 지금 토지가
맞닿아져 있어요. 인접하고 있게 이래 되는데 경계선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경계선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니까 얘네들이 경계를 좀 확정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어요. X선이 경계선입니까? 라고 이래 소송을 제기했거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걸 민사소송 형태로 처리되면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야 되고 함부로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판결하면 안 돼. 그지? 판결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인데 근데 판사님이 살펴보니까 얘네들의 경계선이 노란 선으로 판명났어. 만약에 노란 선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면 하얀 선은 지금 경계선이 아니잖아.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얀 선은 경계선이 아닐 때는 그때는 기각을 내려야 돼. 기각을 내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X선이 기각이 나왔으니까 Y선이 경계선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기각이지. 이것도 기각이에요. 그러면 소송을 도대체 몇 번 정도 하면 노란 선이 맞을까요? 소송을 몇 번 정도 했을 때 노란 선을 맞아가지고 승소 판결이 나올까? 이 말이에요. 승소 판결이 나올까? 차라리 이렇게 이런 소송의 경우는 처분권주의를 적용하지 말고 판사님이 그냥 재량에 따라서 노란 선이 경계선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얘네들이 소송을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거든. 끝낼 수 있게 이랬더니까 이게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송의 성격이 아닌 비소송으로 운영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 이걸 형식적 형성이서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이게 예외적으로 우리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것들이 나오게 이래 되고 중요한 예는 옆에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우리 요즘 그 권리의식이 높아져가지고 대등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니까 요즘 부부들이 공유로 등기해요. 공유,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유로 이렇게 등기해가지고 그냥 같이 서로서로 노력해서 아파트를 샀으니까 공유하는 관계로 이렇게 보자라고 해서 공유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됐다면 같이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서 헤어져야 되거든. 헤어져야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공유물 분할을 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이래 청구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정당하게 우리가 반반씩 딱 나누어서 헤어지자라고 해서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현물 분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정당하게 반반씩 나누어서 헤어지고 싶은 거야. 헤어지고 싶은데 근데 현물 분할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정확하게 반을 잘라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을 잘라줘서 이쪽은 갑이 쓰고 이쪽은 을이 쓰게 만드는 거 이걸 현물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분할하면 어떻게 해? 아파트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안방하고 거실은 네가 쓰고 갑이 쓰고 부엌하고 작은 방은 을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혼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이쪽은 네가 쓰고 이쪽은 네가 쓰세요. 이렇게 판결 내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이혼에 맞지 않잖아요. 이혼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고 아파트 같은 걸 현물 분할해서 반반씩 쪼갠다는 거는 이게 타당하지 않으니까 당사자가 모르고 반반씩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판사님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고 이걸 팔아가지고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게 분쟁 자체를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현물 분할 구했다고 해서 이걸 반 잘라서 이쪽은 네, 이쪽은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판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돈으로 반반씩 나눠주게 되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당사자에게 도움됩니다. 따라서 이거 당사자 중에 원래 민사소송은 당사자 주장에 구속돼서 따져줘야 되는데 이 소송은 그렇게 운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판사님한테 재량을 줘가지고요. 재량을 줘서 이걸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 그런 것들이 형식적 행사의 수가 되게 되고 자 특징 4개 기억하시면 1번 처분권주의가 배제됩니다. 당사자 주장하지 않는 것도 판결할 수 있으니까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이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올라가면 이 항소했을 때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항소잖아요. 항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요 항소도 당사자가 불복한 것만 판결하고 불복하지 않는 것을 판결하면 안 돼. 그러니까 1심에서는 당사자가 들고 온 것만 판결하듯이 항소했을 때도 항소한 것만 판결해주게 되고 불복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판결하지 않는다. 이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부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원래 부대 항소가 나왔는데 내년에 항소가 한 번 더 나오면 이게 유력합니다. 이게 유력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얘가 항소 문제가 또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되게 유력한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얘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변리사는 원래 이걸 냈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이래 출제하게 됐는데 이게 유력한 예상 문제로 이래 봐야 되고 부대 항소는 다른 시험에서 한 두세 번씩 다 나온 거야. 두세 번씩 다 나온 게 이제 노무사에서 처음 나왔고 처음 나오게 이래 됐고 그게 이제 겨우 나왔을 뿐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중요한 논점이 되는데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이름을 바꾼 거 이름을 바꿔서 같은 성격으로서 항소한 것만 따져라. 항소한 것만 따져야 되고 항소하지 않는 거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배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배제된다고 이래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원고 청구 기각할 수 없습니다. 봐요. 이 소송에서 X선이 경계선입니까? 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노란선이 경계선일 때는 그냥 노란선이 경계다 이렇게 판결해 주면 되지 X선은 경계가 아니다. 이 판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고 청구 기각하지 말고 그냥 결론 내려주라는 거. 이것도 현물 분할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하지 말고 대금으로 분할해 주라는 거. 대금으로 분할해 줘야지 현물 분할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기각하고 다시 소송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오히려 소송을 두 번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한 번에 끝내줘라. 한 번에 이렇게 끝내줘야 되니까 원고 청구 기각해서는 안 되고 4번 청구 취지 기재가 완료되는데 요거 곧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 취지를 적어줘야 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행인지 확인인지 형성인지 이걸 가지고 봐야 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줘야지 판사님이 판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적용 안 되거든. 이게 적용 안 되고 판사님한테 자유롭게 재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어떤 거다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경계 확정을 구한답니다 라고만 제기하면 그러면 판사님이 알아서 경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기재가 완화된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네 가지 특징을 이렇게 가시고 개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래 정리하고 처분권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얘가 처분권주의에 나오는 겁니다. 처분권주의에 나오게 이래 되는 거고 처분권주의 나왔을 때 얘를 검토해야 돼요. 자, 노무사 시험 기출을 알려드리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고가 잘못됐다고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해고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해고 기간 동안 얘가 임금을 못 받았네?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임금 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을까? 이게 출제됐어요. 이게 이렇게 출제됐고 그게 25점이야.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에 사례 문제가 이래 나온다고. 사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봐.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 줘야 되고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하면 안 돼. 판결하면 안 되는데 해고 무효인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임금 줘라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되거든. 이행 판결이 이래야 되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판결이 되게 되니까 이런 판결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거든. 그게 이거거든. 형식적 행성의소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사소송에서 예외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혹시나 형식적 행성의소가 되면 들어가면 이 판결해도 돼. 이 판결해도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형식적 행성의소가 아니거든. 형식적 행성의소가 아니니까 이거는 원칙으로 판결해야 되고 원칙으로 판결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돼버립니다. 처분권주의 위반이 이래 되니까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걸 한번 검토해 주는 거예요. 해줘가지고 혹시나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들어가면 가능하거든.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능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지 않을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주고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얘가 경계확정 또 하나가 공유물 분할이고 사법시험은 이것만 두 번 나왔고 이것만 이렇게 두 번 나왔고 변시도 이게 나왔고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얘가 유력한 예상 문제 예상 문제로 정리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판결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게 원칙에 따라서 처분권주의로 풉니다. 처분권주의로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때 얘를
끼워 넣어서 살펴보고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고 결론 내렸을 때 그때 적용되면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여기 결론 자체가 이제 여기에 구속받을지 아니면 구속받지 않을지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줘야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효력은 형성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은 단지 형성 소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 판결에 그치고 인용 판결은 형성 판결, 즉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형성 소건의 존재에 대해서 기판력도 생기고요. 형성력이라고 해서 변동이라고 해서 형성력도 이래 생기게 이래 되겠죠. 자, 이렇게 소송의 종류가 3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종류가 이래 3가지로 이래 구분되게 되는데 이 소송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제기하게 될지 그 방식을 조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10분 쉬었다가 이럴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